을 찾는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 그렇게 본질주의적이지 않은데 음, 본질주의적인 감정에 대한 견해하고 구성주의적인 감정에 대한 견해하고 서로 맞붙어서 어떻게 좀 여기서 구성된 감정 이론이 그 제3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길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좀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라고 해서 제가 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 아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자 이야기를 할 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것처럼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처를 만나도 그 부처를 길에 가다가 부처를 만나도 그 부처를 때려 죽이고 가던 길에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선불교에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모습의 도가 아니고 고정된 모습의 부처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구성된 감정 이론처럼 구성된 본성이다. 구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저자는 구성된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뚜렷하게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이걸 고전적 견해가 지지하는 전통적 관점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도 과학과 문화 영역에서 굳건한 참호를 구축한 채 그렇게 오랫동안 위세를 떨치도록 작용한 배우의 범인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가 진화의 효율을 높인다라는 소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물리적으로 우리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바깥 세계에서 무언가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의 뇌가 여기 안에서 사태에 반응하는 식으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메르로 봉티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기로도 이걸 뭔가 좀 비판적으로 경험주의의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좀 비판한 것 같아요. 항상성 가설이라고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이렇게 비판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는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일단 뇌와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에 있는 핵심 체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해서 우리의 지각, 기억, 사고, 느낌 및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구성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은 자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실제 부분들하고 계속 접촉해야만 합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를 계속 재설계하고 국가는 이래야 한다. 이러한 정치 체제로 가야 된다.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수정자본주의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 뭐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뭐 결혼을 재정해야 되고, 뭐 동성애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폴리아모리 형태라거나 다자연애주의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재정해야 할 수도 있고 누가 소중하거나 누가 소중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선사한 뇌는 물리적 환경하고 사회적 환경이 서로 어울리게 배선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뇌가 있어야 마음이 창조되고 하나 이상의 뇌가 있는 그 사회적 뇌가 있어야만 마음이 의식이 창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유전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정신 모듈만 모든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전수된다면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몇 가지 정신 모듈만 그렇게 딱 본질주의적으로 전수된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구성된 감정 이론은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합니다. 구성의 관점에서는 책임의 범위가 가해의 순간 너머까지 확장되는 거죠. 뇌, 어, 그러니까, 뭐가 오셨구나. 뇌의 핵심 체계에서는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끊임없이 추측하면서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다음 일이 뭐가 일어날지 계속 예측하니까 계속 예측하는 걸 바탕으로 행동을 꾸려나가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이런 행동의 출발점이 된 예측은 바로 이 순간까지 이어진 우리의 모든 과거 경험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냥 뭐 랜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쭉 쌓았던 경험과 기억들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기억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기억들,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앞서 말했듯이 통제신경망은 스스로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경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예측과 예측 오류의 진행 방향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서 여러 행동 중에서 특정 행동이 선택되는 데 관여합니다. 이게 뭐 의식이 있어서 통제신경망이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저번에 딥러닝이나 퍼셉트론이나 다층 신경망 같은 거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 선택적으로 계속 이게 강화 학습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망이 오직 우리가 획득한 개념들의 기초에서만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당신이 가진 개념들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이 무엇인가? 물론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준 개념을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죠. 그냥 꾸역꾸역 그냥 사람들이 아빠가 엄마가 뭐 할머니가 이웃 사촌이 말해주는 대로 개념을 넣어주는 방식밖에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뭐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세상을 좀 계급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든지 신분질서 위주로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든지 뭐 예를 들어 있는 조선시대나 힌두교라고 치면 근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성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접할지 무엇을 학습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저자는 좀 세게 표현했는데 절대적인 기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절대적인 기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선택의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개념들을 내가 머리에 쌓아놨느냐, 어떤 개념을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에 따라서 도출이 되고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책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개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신중한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쌓아놨던, 내가 뭐 어느 순간에 뭐 우발적으로 무언가 뭐 저지른다, 뭐 감정, 뭐 본능에 따라서 무언가 뭐 뭐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예전부터 그런 행동을 하도록
몰아세웠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개념들이 쌓인 그 기억들, 그 축적된 기억들과 개념들이 미래에 그 행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좀 넓게 바라보자면 책임은 그 행위를 저지른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그런 행동을 그런 행동이 좀 도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 자신의 좀 역사라거나 그 기억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개념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자가. 근데 당연히 내가 뭐 범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잘 통제해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념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떠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힘들 수도 있지만 좀 그럴 때일수록 좀 정신 차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가해라고 해야 될까? 2차 가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책임질 수 있는 게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을 좀 인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책임이란 당신이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뜻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좀 많고 뭐 본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좀 많고 할 것들이 좀 뭐 좀 길고 해서 좀 생략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본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는 본질주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반증 불가능하며 인간의 심리적 또는 신경적 소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관적이라는 거는 뭐 본질주의 우리가 마치 누구나 흔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서양 문화권이라거나 서양 문화권에 길들여진 그런 문화권의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견해가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마치 그 인사이드 아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소울을 봤는데 소울의 감독이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도 만든 감독이더라고요. 그 인사이드 아웃처럼 마치 내 안에 슬픔이라는 게 있고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뭐 짜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감정이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감정이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성주의적인 견해에서 그때그때마다 감정이 새로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인사이드 아웃처럼 생각하는 게 좀 직관적이라는 거죠. 음. 뭔가 슬픔이라는 본질이 있고 그게 튀어나간다. 뭐 뭔가 그럴듯하고 직관적이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증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반증 불가능하다는 건 너가 아직 그 감정의 지문이나 본질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래. 뭐 플라톤 때부터 뭐 플라톤이 본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가 아직 이성의 참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아직 이성의 탁월성을 너가 이루지 못했고 뭐 수행이 덜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반증 불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본질주의가 논리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종의 까방권이 되는 거죠. 까임 방지권. 절대 날 깔 수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반증 불가능한 방식이 되는 경향이 좀 강한데 그리고 뭐 인간의 심리적 또는 신경적 소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를 사용해서 불안이라거나 분노라거나 짜증이라거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언어를 붙이고 그 언어 여러 상이한 감정 사례들, 짜증 사례들, 슬픔 사례들, 분노 사례들 다 상이한데 분노 안에서도 다 상이한 분노들이 많고 상이한 슬픔들이 많고 상이한 기쁨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쁨, 슬픔, 분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마치 그게 하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고정화가 되고 마치 본질주의적인 것처럼 고정화가 되는데 그런 언어라는 인간의 언어적인 습성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로 이 본질주의적인 견해가 정당화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주의는 과학에서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게다가 이런 본질주의가 있기 때문에 감정에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의 보편적인 질문, 뭐 표정, 뭐 웃을 땐 미소 짓기, 행복할 땐 미소 짓기, 슬플 땐 뭐 표정이 뭐 어떻게 눈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이 이렇게 되기. 그리고 신체, 뭐 슬플 땐 뭐 호흡이 어떻게 되고 뭐 분노할 땐 호흡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체에 대한 감정적 질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뇌에 대한 감정의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는 고전적 견해가 있는데 물론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질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소멸되기 힘든 골칫거리인데 과학에서 사실상 불멸의 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고전적 견해,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 본질주의적 견해가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여기에 대해서 반증적인 견해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윈이 또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서 고전적 견해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물론 고전적 견해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윈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로 동물과 이 고전적 견해의 핵심적인 세 가정이 다 등장한다고 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감정의 보편적인 본질을 공유한다는 가정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얼굴과 신체를 통해 표현된다는 가정 그리고 감정이 외부 세계에 의해 촉발된다는 가정이 바로 그것이죠. 마치 세 번째는 마치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죠. 내 내면에 감정의 본질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그게 있는 그대로 튀어나가는 슬픈 상황을 겪었을 때 슬픔이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윈은 자기가 내세운 본질주의에 역습을 당하고 조금 더 곡해당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의 지적 후예들이 그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고전적 견해를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질주의에 더욱 완벽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다윈의 말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한 오류를 범한 것이었죠. 그래서 좀 다윈의 글을 좀 인용하자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머리카락이 곤두서거나 몹시 화가 나서 이빨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인간의 몇몇 표현은 인간이 한때에 훨씬 더 저급하고 동물과 비슷한 조건 속에서 존재했다는 신념 없이는 거의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 다르지만 인척관계인 종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정 표현들은 예컨대 인간과 여러 원숭이가 웃을 때 똑같은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 등은 이것들이 공통주상의 후예라고 믿어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언뜻 보면 여기서 다윈은 표정이 진화의 유용하고 기능적인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전적 견해는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하죠.
근데 다윈이 실제로 말한 건 정반대였다는 거죠. 이 표정이 진화의 기능적인 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산물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는 미소, 눈살, 찌푸림, 동공 확장 등의 표정이 쓸모없이 흔적만 남은 동작이라고, 마치 흔적기관처럼, 인간의 꼬리뼈나 맹장처럼 타조의 날개처럼 더 이상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썼던 거죠. 일종의 흔적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표현이 인간에게 쓸모없는데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존재했다면 이것이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보다 더 윗세대의 아주 오래된 그런 공통조상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다윈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윈에게 흔적만 남은 표정이라는 건 인간이 동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자 부산물이지만 강력한 증거이자 다윈이 그동안 인간 진화에 적용했던 자연 선택에 관한 그의 초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의 기원이라든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든가 그 초기 작품에서 자연 선택에 대해 자연 선택에 이야기했던 거를 정당화하는 이야기인 거죠. 또 다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좀 이야기를 쓰진 않았지만 다윈은 그 책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진화학자가 있는데 동물행동학자 겸 진화학자 생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윈은 과학의 역사에서 혹은 뭐 지성사에서 본질주의를 축출하려고 노력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종의기원이라고는 썼지만 종의기원이라는 작품을 썼지만 사실 종이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의기원이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체들만이 전부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생존이 되고 거기 자연 선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종 단위가 아니라 개체 단위로 자연 선택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종의 기원을 썼지 종의 본질이라는 개념이라거나 뭔가 본질적인 개념을 정당하려고 쓴 건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썼거든요. 근데 뭐 다윈이 여기서 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약간 역행하는 그런 작품을 좀 썼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 후세들이 그 고전적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을 써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자면 4번 자연의 신과 진화 vs 환경과 문화 이렇게 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감정 표현이 생존에 기여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주장을 다윈이 한 적이 없다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확신하는 걸까? 그래서 20세기 초에 미국 심리학자 플로이트 올포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처음 들었는데 올포트라는 사람은 이 다윈의 저술을 바탕으로 굉장히 대범한 추론을 전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윈이 원래 의미했던 바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고 올포트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체 표현이라는 거는 신생아에게서 퇴화된 흔적으로 시작되지만 이제 곧 기능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조상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반응이었지만 후손에게는 흔적만 남은 표현이라기보다 여기까지 다윈의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 두 기능이 모두 그 두 기능이라는 건 생물학적 유용성 그리고 표정 기능이라는 거겠죠. 이 두 기능이 모두 후손에게 존재했다고 그리고 전자가 생물학적 유용성이 표현 기능, 후자의 발달에 기초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윈의 이름을 써서 다윈의 이름을
참고 문헌으로 쓰거나 다윈의 이름을 써서, 적어도 이 당시에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윈의 이름을 써서 재활용해서 써먹으면 반박 불가의 작품이 다 나온다. 반박 불가의, 누구도 크게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감히 다윈한테 반박한다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 다윈을 활용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저자가 하더라고요. 뭐그 당시에 뭐 예전부터도 좀 그랬지만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 뭐 지금 그때 한참 좀 그랬었던 것처럼, 너 다윈 반대해? 너 그럼 너 그럼 창조론자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학계에서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까방권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본질주의처럼 까임 방지권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윈이라는 꼬리표를 통해서 이 빈약한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빈약한 연구를 잘 포장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잠깐 바로 노트북이 배터리가 없다. 좀 충전 중.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윈을 애지중지 여겼던 19세기 중반 내과 의사이자 인간에 대해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그 유명한 브로카죠. 그 브로카 영역, 뭐 베르니키 영역 이런 거는 간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전공하시든지 좀 가끔씩 좀 아니면 교양서적에서 들어봤을 법한데, 이게 실어증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뇌 국제화 원리, 뇌 국제성 원리,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여겨진 사람인데, 이 사람 브로카는 좌측 전두엽의 한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서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뇌변성 실어증 또는 표현 실어증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불리는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단어를 막 뒤죽박죽으로 내뱉는다고 해요. 화요일에 금요일에 바라 안에 뭐, 그리고 유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뭐 듣기만 해도 답답한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의미가 있는, 말은 어떻게든 뭔가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의미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카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뇌에 있는 언어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런데 브로카가 자기의 그 주장을 언어의 본질이 브로카 영역에 있다라고 제시한 증거가 되게 빈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그들은 뇌변성 실어증이 있으면서도 브로카 영역에 전혀 이상이 없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브로카 실어증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환자는 건강한 브로카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사람의 약 절반은 브로카 실어증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주장이,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 또는 더 적절한 명칭이라고 그 외측 전전두엽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그 브로카 영역이 여전히 그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영역이 과연 언어 산출이나 문법 능력 아니면 더 일반적인 언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그렇게 믿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뭐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여기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하거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브로카 영역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왜냐면 이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이 저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강력하게 여러 가지 교과서에 막 나와 있고, 인지심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뭐 굉장히 띄워주는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될 만한 걸까? 진짜 그런 승자의 역사인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쓰여 있는데, 진짜로 브로카 영역이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쉽게 비판이 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역사는 브로카에게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으며 이건 마음에 대한 본질주의적 견해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브로카 덕분에 과학자들은 신이 인간에게 언어를 선사했다라는 뭐 바벨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벨탑 신화라거나 뭐 그런 그 지배적인 관념의 반기를 들고 언어의 진화적 기원과 언어 중추가 합리적인 피질, 그러니까 신피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삼위일체 뇌 중에서 뭐 파충류 뇌니 뭐 견연계니 뭐 신피질이니 뭐 이런 거 다 구라라고 뭐 옛날식의 구닥다리 이론이라고 저자가 비판하는데 저도 뭐 동의를 하고 그런 뇌 중에서 3층 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고등한 뭐 합리적인 피질에 뭐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펼치게 되는 거죠. 예, 좀 당치도 않은.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리학하고 신경학 교과서에서는 브로카 영역이 뇌 기능의 극부화를 보여준 가장 명백한 예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저도 뭐 그래서 좀 약간 뭐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 영역이 언어의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신경과학적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브로카 영역은 심리적 기능을 뇌의 특정 부위에 한정하려 한 오류의 사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심리학을 어지럽힌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동주의라고 하면 뭐 그 프로이트의 내성 심리학 같은 거에 반대해서 뭐 관찰 가능하기 힘든 거 그런 걸 왜 이야기를 하냐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측정 가능한 그런 게 과학 아니냐 우리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등장한 동물 행동학이든지 뭐 동물을 연구하면서 등장한 학파가 행동주의 학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스키너의 심리상자 이런 거 이런 책 유명하죠. 관심 있으시면 스키너의 심리상자 이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스키너의 심리상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스키너가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파인데 봐봐요. 여기 좀 보면 20세기 초에 다윈이나 돌연변이에 가까운 제임스 랑게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들은 뭐 참고로 윌리엄 제임스도 유명 그 심리학의 원리라는 철학과 심리학에서 유명한 고전으로 남은 윌리엄 제임스의 고전이 있는데 그 심리학의 원리에서 뭐 본질주의적인 견해를 정당화하는 구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좀 곡해였다. 왜곡된 오해였다라고 저자는 해명을 했어요. 왜곡된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인 거죠. 본질주의적인 심리나 감정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견해를 이야기했다라고 곡해된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다윈이나 제임스 랑게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들이 분노, 슬픔, 공포라는 감정의 실체를 찾으려고 계속 헛된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가 거듭되니까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보려고 한 거죠. 창의적인 해결책을. 그래서 그들은 신체와 뇌에서 감정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 앞뒤로 일어나는 걸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태와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태와 뒤이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은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앞뒤 관계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의 앞뒤 관계를 통해서 뭐랄까 행동주의적으로만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리학의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 할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행동주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뭐 심리학의 역사상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저자 말고도 행동주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뭐 지금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적어 뭐 조금 철이 지났다고 할 만한 그런 인지주의적인 계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행동주의는 그렇게 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은 생존을 위한 행동, 즉 집합적으로 4F라 불리는 fighting, fleeing, 도망, 섭취, feeding, 교미, fucking. 원래 메이팅이지만 조금 더 F랑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fucking이라고 한 것 같은데 메이팅보다는. 그래서 4F로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행동주의자에게 행복은 미소 짓기와 같았고 슬픔은 울음이고 공포는 얼어붙어서 꼼짝 않는 행동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의 지문을 찾는 골치 아픈 문제는 눈 깜짝할 사이 재정의를 통해서 자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학파 중에서도 제거주의적 행동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사고, 느낌, 기타 마음의 요소들이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통속 심리학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포크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일상에서나 쓰는 심리학, 엄밀하지 않은 심리학적 개념이지, 이거는 뭐 정말 진실된 우리의 진짜 마음의 요소들이 이해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제거주의적 행동주의 분파는 그런 사고, 느낌, 기타 그 마음의 요소들, 뭐 그런 의식,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호기로운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 감정 연구의 암흑기에 인간 감정에 관해서 중요하게 발견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 8장의 발제를 마쳤고, 혹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눌